오늘도 수고했어요. 얼마 남지 않았지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휘둘리지 말고 꾸준하게 마지막까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합격합니다. 짱사부가 항상 응원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교과서를 같이 보는 시간이 왔습니다. 자, 오늘 이제 감상이네요. 그래서 오늘 조금 그 문장로 된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이해를 할 겸 감상 영역이다 보니까 오히려 감상 영역이 도판보다는 설명이 많아요. 그래서 거의 끝날 때가 다 왔는데, 자, 첫 번째 조소 개념이 나오는데요. 조소란 구체적인 대상이나 작가의 생각, 감정을 3차원으로 입체해서 3차원 입체죠. 자, 3차원 입체한 분야고요. 조소에 단단하게 덩어리진 재료를 깎고 다듬어서 만든 조각과 부드러운 재료를 덧붙여서 하는 소조가 있고, 형태에 따라서 사방에 감상할 수 있도록 만든 그 입체 조소인 환조, 평면 입체로 표현하는 한쪽 면에만 감상하는 부조, 그냥 뭐 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부조, 중부조, 저부조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요 개념이 결국은 우리는 이제 전통적인 조소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조각 같은 경우도 이 3차원적인 것도 그렇지만은 그게 단단한 이 덩어리로 된 재료를 깎고 다듬어서 만드는 게 전통적인 재료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부분들이 깨지는 게 언제일까요? 일반적으로 이게 깨지는 것이 입체파입니다. 그래서 입체파가 이제 선제와 면제로 접근을 하죠. 이 선제와 면제를 접근을 하는데, 이 구성주의 애들도 그걸 선제로 면제로 접근합니다. 그 재료적 특성은 결국 철을 이용해가지고 그걸 접근을 하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요걸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두상, 로댕 한번 나왔고, 흉상 권진규. 그러게요. 권진규, 내 수강생이 아주 잘하는 수강생이 이제 여기서 직강 듣다가 이제 지방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지방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데, 그러게요. 이제 권진규의 이 건칠기법의 특성이 이제 전시를 갔다 와서 얘기를 해주는데, 역시 전시장 가면은 되게 다양하게 이제 기법이 나눠져요. 우리가 흔히 이제 권진규 같은 경우는 테라코타가 대표적입니다. 이제 테라코타를 하는데, 이 테라코타에다가 이제는 오칠을 하게 되죠. 이제 건칠을 이제 하게 되는데, 나름대로 이 사람만의 어떤 특성들이 나름 그 건칠 기법의 다양성이 존재를 또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뭐 그 부분을 제가 좀 아무래도 시험은 필독서 위주로 기반해서 근거 자료니까 그게 나오는데, 이 전시에서 뭐 이렇게 이 석고형 틀이나 이런 틀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다가 이제는 그 삼배나 이런 걸 가지고 오칠을 해 가지고 뜬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 듣고, 이 권진규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건칠 기법을 했구나. 이게 뭐 가보신 분은 알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 얘기를 듣고, 그런 식으로 이제는 건칠 기법이 많이 활용되면 굉장히 쉽게 떠내는 방식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책을 더 찾아보고, 그런 게 이제 책으로 나오면 문제로도 제시하겠지만, 아직까지 제가 보면서 책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뭐 제가 다 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중요한 책들은 좀 본 편이라서 그런 게 나오면 시험 문제로 좀 제시할 수도 있겠어요. 그 다음에 와상, 코라디니, 자, 아도니스의 그 제목을 통해서 작품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작품 보니까 정말 디테일하네요. 역시 뭐 대리석 작품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굉장히 뭐랄까요, 인체적인 묘사라든가 이런 요소들이 기존의 어떤 형식주의에서는 어느 정도 벗어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죠. 그래서 그런 작품의 특성으로 한번 접근을 할 건데, 자, 코라디니, 베네치아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로코코 조각가네요. 로코코, 역시나 로코코 조각가예요. 근데 이제 로코코 같은 경우는 이 조각 자체로 이제 좀 접근할 그 내용으로 좀 봐야 될 게 있는데, 우선은 봅시다. 유럽 전역에 주문이 밀려들 만큼 인기를 끌었대요. 그래서 아도니스는 비너스가 사랑했던 소년 아도니스의 모습을 담은 조각상입니다. 뭐 이런 것도 의미적으로는 나름대로 요즘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자, 베니스 그 사그레도 가문에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어떤 가문이 주문한 건 중요하지 않고 본래 비너스상과 한 쌍으로 제작됐대요. 근데 이제는 아도니스만 남았는데, 인물의 나른한 자세와 순진무구한 표정이 평화로움을 전하는 한편, 촉각적인 피부 표현, 역시나 이 촉각적인 피부 표현과 손가락의 배치, 그 다음에 하반신을 간신히 덮은 베일 등에서 에로틱한 느낌을 나타내고 있죠. 아무래도 로코코니까. 그래서 아도니스를 와상으로 표현한 경우 대개 상처로 인해 죽어가는 모습을 담는 데 반해서 이 작품은 편안히 잠든 모습이래요. 이는 엔드미운의 도상에 가까운 형태로 엔드미운의 잠자는 모습을 사로잡힌 달의 여신 셀레네가
셀레네가 그를 영원히 잠들게 했다는 신화에 전해지는데, 그 작품을 보면은 약간 그런 어떤 관능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죠? 되게 관능적인 요소가 있어요. 이게 잠자는 이게 죽어가는 모습은 절대 아니겠죠. 그러니까 비너스의 미의 여신이 사랑할 정도가 이때부터 어떻게 그러니까 미소년. 그죠? 되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여성스럽고요. 신체적으로 팔다리 길고, 그 다음에 얼굴은 되게 동안이고, 남성미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게 미소년의 느낌이에요. 지금의 미 기준도 그래요. 굉장히 미소년의 느낌을 굉장히 좋아하죠. 그러니까 이제 저같처럼 이렇게 약간 크고, 약간 이렇게 무디게 생긴 그런 남자상은 인기가 별로 없었다. 서글프네요. 그 다음에 쿤스가 나오네요. 쿤스 나오고 레드메디 출발 나오고 그 다음에 저도 작품 나왔네요. 뭘 얘기하려고 이렇게 했을까요? 자, 개념 미술이 나오네요. 자, 개념 미술이 나오는데 자, 요 많은 내용을 좀 볼 겁니다. 자, 개념 미술 보시면은 물질적인 측면보다 개념과 아이디어가 중요한 요소로 되는 경향이다. 뭐 이건 다 알죠. 넓게는 회화나 조각 같은 전통 미술의 장르로 분류되지 않는 모든 형태의 미술의 경향을, 좁게는 1960년 미니멀리즘 퇴조 이후에 개념 자체가 작품이라는 생각하에 설립된 사조다. 이것은 결국 미니멀 아트의 비개성적인 물성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발주를 하게 되잖아요. 이 발주를 할 거면, 뭐하러 발주를 할 거면 그 개념이라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더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발전된 양상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퇴조 이후에 개념 미술 굉장히 영역이 넓어지게 되죠. 아무래도 개념으로 가다 보니까. 그래서 60년대 후반에 언어가 개념 미술의 가장 특징적인 매체로 여겨졌다. 그래서 언어가 특징 매체로 여겨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념 자체죠. 개념 자체니까. 그 다음에 시각적 호소력은 금기시되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뭐 그걸 아예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언어가 개념이 가장 큰 특징적인 매체로 여겨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가 가장 특징적인 매체다. 개념 미술은 미술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탐구했고요. 그들은 뒷샹의 개념 미술의 선구자로 봤죠. 아무래도 그렇죠. 미술가의 그 선택 자체가 작품임을 주장하는 셈 같은 경우가 굉장히 흡사하죠. 그래서 그 개념 미술의 시초로 봤고요. 본래 개념 미술이라는 용어는 헨리 프린트가 사용한 컨셉 아트, 그래서 컨셉 아트라는 용어로 통용되다가 1967년에 솔리시 아트 포럼에서 개념 미술에 대한 단상, 요 시험 문제 이렇게 제시됐죠. 단상을 발표한 계기로 해가지고 컨셉츄얼 아트, 그러니까 명사형과 이제 형사형의 차이죠. 그러니까 개념이 조금 더 넓어졌어요. 이제 개념, 또는 여기서 컨셉츄얼은 이제 개념의, 개념의 단상의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넓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그리스 루이스는 개념 미술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는데, 개념 미술에서는 아이디어와 개념이 가장 중요한 요소래요. 그래서 작품에 있어 모든 계획과 결정은 미리 만들어지고 제작 행위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개념이 미술을 만드는 기회가 된다. 그래서 개념 미술은 본래 비물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자본주의 미술 제도를 비판하는 기능이 기대되었으나 사진이나 문서와 같은 개념의 기록물들이 작품으로 유통되면서 스스로 제도권 미술계 속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문서와 같은 개념, 기록물들, 그래서 이 대지미술도 개념 미술에 들어가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기록물로 남기 때문에 그게 또 이렇게 상업성으로 가게 돼요. 신표현주의 부상으로 잊혀가던 개념 미술은 80년대 중반 들어 신개념 미술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등장했는데, 이제 오늘날 개념 미술은 기존 관념과 상식에서 벗어난 미술의 경향을 통째로 범위다. 자, 저드가 있는데요. 저드도 이제 60년대 미니멀 아트 주요 작가 이제 이론가인데, 초반엔 단색조 정물적 대상에 시작해가지고 60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동일한 모듈의 반복적인 구조를 선보였죠. 그의 작업들은 산업재료를 이루어진 개방형의 상자 단위의 반복이라는 구성 방식을 따르고 있고요. 그래서 1965년에 특수한 사물, 요거 체크해 놓으시고요. 이라는 글에서 미니멀 아트의 경향이 명확해졌어요. 그래서 이 글에서 저도는 회화도 조각도 아닌 특수한 사물에 의해서 논의를 펼치며 회화와 조각의 경계가 해체되는 지점을 3차원성의 개념으로 분석했다. 최종 결과물은 3차원성 물성이라고 하죠. 물성. 여기서 추가하면 여기서는 물성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석하면 미술에서 장소성의 도입이 긍정됐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저드도 사실은 저는 저드까지 이제는 그런 개념의 요소까지 뭐 이렇게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줄 알았는데, 이 장소성은 어떤 특정 장소에 대한 의미를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소성의 도입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특정 장소에 의미를 두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의미는 결국 뭐까지 해당되냐면 관객까지 포함이 돼요. 그래서 이 관객이라는 개념이 결국은 그 이후의 작가들이 그 관객성, 이 관객이라는 의미를 두다 보니까 이제 연극성까지 추구를 하게 되는데, 이제 저들은 그런 게 좀 드물긴 한데 그 의외의 그 이후의 작가들이 그런 연극성까지 포함이 되죠.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디에 해당되냐면 포스트 모던. 자, 포스트 모던에 해당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컨대 저대 특수사물은 회화나 조각 같은 매체에 풍기는 전통의 구성물과 다른 3차원의 사물이다. 그래서 비개성적 입방체라고 얘기하죠. 요것도 써줘야죠. 다른 3차원 사물이 비개성 입방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념이 공간이 아닌 실제 공간에 현존하는 사물이라고 존재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주의, 작품의 손대시오. 뭐 얘기해야 돼. 자, 곤잘레스 토레스. 요거 시험지에 나왔죠. 근데 그냥 한번 봅시다. 미술관의 작품은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전시되는데, 하지만 토레스 작품 전시에는 좀 다르대요. 그는 얼마든지 작품을 만지게 할 뿐만 아니라 주 재료를 가져가도록 독려를 한대요. 관람객의 손길에 따라 변형되는 모습까지 작품의 범주를 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거대한 사탕 무더기로 이루어진 무제란 설치를 보면 이 사탕의 무게는 작가의 동성연인, 여기서는 동성연인이 나오네요. 동성연인 몸무게와 동일하게 제시가 됩니다. 관람객들은 전시된 사탕을 얼마든지 집어갈 수 있고, 날마다 줄어든 수만큼 사탕이 추가되므로 작품의 무게는 일정히 지켜져요. 토레스는 후천 면역 결핍, 에이즈로 세상을 떠난 자신의 연인을 비롯해서 같은 병명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기리면서 이 작품을 만들었다고 하죠. 사탕은 죽은 이들의 몸, 금방 사라지는 인생이 달콤한 한때를 상징해요. 그대로 나왔죠. 따라서 관객이 사탕을 가져가거나 맛있게 먹는 행위는 알거나 모르는 사이에 작가와 더불어 죽은 이들을 애도하는 예술의 한 표현 방식이 되죠. 그래서 계속해서 사탕을 다시 채우는 행위는 새로운 생명과 영원한 삶을 향한 작가의 바람이 담겨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에이즈라고 다 죽는 건 아닌데, 그죠? 그런데 아쉽게 죽었나 봐요. 자, 그 다음에 요 작품이에요. 요 작품을 뭐 크게 볼 필요는 없고 요 작품이고, 그 다음에 대지미술이 나오네요. 대지미술. 자, 호수에 뜬 산책로, 이것이 미술일까? 20세기 후반의 미술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빠르게 변하는데 그 영역이 확장되고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토와 장 클로드의 포장 작업은 이 변화의 한 축을 이루면서 기존의 미술 개념과 전시 공간에 대한 고정관념의 균열을 일으키는데, 그러니까 기존의 미술 개념이라는 것은 손의 협응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어떤 작품을 얘기할 텐데, 설치적 개념으로 바뀌고, 전시 공간에 대한 고정관념은 전시장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뜻하죠. 그래서 이들은 실제 사물로부터 도시와 사용한 게 이루는 모든 것을 예술의 대상으로 삼게 됐죠. 그래서 이렇듯 오늘날 미술관의 안팎을 아우르면서 시공간을 제약을 뛰어넘는다. 그걸 이제 보통 이제 설치 미술의 개념이라.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얘네들은 이제 설치예요. 설치 개념인데, 크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더 이제 크게 보면은 이게 이제 대지 미술이죠. 이거를 이제 더 크게 보면은 개념 미술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면은 얘 양식을 쓰라고 뭐라고 써야 돼요? 대지 미술이에요. 대지 미술이고, 보통 그렇게 많이 얘기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쓰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결정짓죠. 원래 포스트 모던은 다 그래요. 근데 왜 포장일까? 얘네들 포장을 한단 말이에요. 작품부터 볼까?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해요. 자꾸 포장을 하는 이유가 뭘까? 여기서 아주 잘 나와 있단 말이야. 크리스토와 장클로드는 포장이라는 표현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인간과 물체, 여기 중요하죠. 인간과 물체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왔어요. 인간과 물체의 새로운 관계. 그러니까 이걸 새롭게 인식하니까 인간과 물체의 새로운 관계예요. 우리가 포장을 하니까 그걸 새롭게 인식하게 되는 거야. 초기에는 작은 사물에 캔버스로 덮어 씌우고 끈으로 묶는 정도였어요. 근데 점차 그 영역이 확대돼가지고 그 환경 자체를 포장하는 작업으로 이어져요. 이들은 포장을 통해서 대상의 구조와 윤곽을 드러내고, 포장을 통해서 어떻게 대상의 구조와 윤곽을 드러내고 비례감을 강조해요. 요거 체크해 놓으셔야 돼. 또 사람의 호기심과 관심을 이끌어요. 그래서 신비감을 불러일으킨다. 신비감을 불러일으키니까 이것이 새롭게 느껴진다는 거죠. 새로운 개념. 그래서 천은 어떤 의미일까? 대상을 직접 감싸는 방법이 바로 천인데, 튼튼한 조직과 유연성을 갖춘 소재인 천은 일시적인 포장과 철거 작업에 적합해요. 그래서 공간을 색다르게 구성하는 데는 굉장히 적절하다. 그래서 공간을 색다르게 구성하는 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토와 장클로드의 작품에는 천은
시간과 공간을 연결하는 매개체다. 중요한 말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연결하는 매개체. 그래서 대상의 형태나 주위 환경에 맞춰 각 작업마다 신중하게 선택돼요. 그래서 천의 재질감 역시 포장 작업에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천의 재질과 색감 역시 중요한 조형 요소가 되겠죠. 이 작품이요. 요 정도로 구체적으로 나온다고 봐야 돼요. 시험 문제 나온다고 봐야 돼요. 크리스토와 장 클로드의 작품의 제작 과정. 자, 문이라는 제목의 작품은 2005년 2월에 뉴욕 센트럴파크 오렌지빛에 물들였는데 16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이들은 36.8km에 달하는 센트럴파크 길 위에다가 특별히 제작한 7,500개의 철제문과 천을 설치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제시해요. 이렇게 철제문. 크리스토는 이게 16일이란 짧은 기간인데 과정은 길어요. 무려 25년 이상 소요된 제작상의 모든 과정을 작품 개념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과정 미술이래요. 과정 미술. 잠깐. 설치. 대지 미술. 그렇죠. 여기다 하나 더 들어가야겠다. 과정 미술, 과정 미술, 과정 미술. 여기 중간에 하나 더 들어가야 돼요. 과정 미술. 그래서 그 25년 이상 소요된 제작 과정을 모두 담았어요. 그래서 과정 미술이에요. 이런 관점을 공유하는 분야를 과정 미술한다. 여기 나오죠. 과정 미술이라고 한다. 크리스토와 장 클로드의 거대한 작품 그 특수성 때문에 대지 미술, 환경 미술, 설치 미술, 과정 미술 다양한 영역을 포괄해요. 근데 그냥 뭐 이게 뭐냐 하면은 대지 미술 써야겠죠. 요 철제 문을 여러 개 만든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철제 여러 개 만들어요. 요렇게 철제문에서 이렇게 펄럭이게 했네요. 그렇죠. 자, 요게 이제 뭐냐? 요 세 개가 이제 기준으로 하나는 계획 수립, 문을 위한 드로잉입니다. 구상을 담은 각각의 스케치는 그 자체로 하나의 작품을 이뤄요. 그 스케치들을 모아서 전시, 판매하는 작품 제작 경비를 스스로 마련합니다. 이것을 팔아요. 예. 그래서 제도권 안에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둘, 허가 요청. 요것도 작품으로 이제 들어간 거야. 2004년 뉴욕 시장이 발행한 전시 허가서 작품 설치를 위해서는 공간의 점유 허가가 필요한데 센트럴파크에 이 작품을 설치하려고 무려 25년간 뉴욕시에 협상을 진행한 끝에 마침내 허가를 대단하다. 예. 작품 설치입니다. 센트럴파크 작품 설치 장면이고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 공간 점유 허가를 받고 나면 본격적으로 작품의 제작이 들어가는데 이 작품의 재료는 공장에서 위탁해서 제작됐어요. 그래서 운반된 재료의 설치 작업은 전문 기술자와 자원봉사자로 도움을 받아 본인이 한 건 요런 게 이제 한 거고 요거는 이제는 작업자들이 했네요. 그래서 과정 미술이 나오죠. 프로세스 아트. 작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그 작품의 주제로 삼는 미술. 그러니까 과정에 대한 인식의 행위가 전면에 부각되는 50년대 액션 페인팅에서부터 그렇죠. 액션 페인팅 때부터 행위예술 해프닝까지 이어왔다. 과정 미술은 전형적인 오브제 환경을 변혁하는 행위에 통해서 인간의 경험과 한계성을 인식시키려 했고 시간적 그 서술을 위한 소재와 재료로 선택이 중요했다라는 거죠. 과정 미술가들은 얼음, 물풀, 왁스, 펠트 같은 재료를 사용해가지고 인생의 무상함이 느껴지도록 만들려고 노력을 했대요. 예를 들어 철을 조립한 안드레 작품은 철 구성물만이 아니라 녹쓰는 과정까지 포함해서 과정미술. 헤세 같은 경우는 섬유율이나 라텍스 같이 유연한 매체를 통해서 불안정한 재료들을 상호작용을 해서 형성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서히 자체에 분해되는 추상 형태를 창조했는데 이것도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그 외의 작품들도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죠? 좋은 내용 많네요. 요거 같은 경우는 문제로 나올 확률이 있어요. 저야 이건 문제로 안 내더라도 문제로 한번 낼까? 저는 어차피 여기서 한번 했으니까 공예입니다. 옛 상류층의 일상용품 금으로 만든 귀이기계 이것도 화려하게 만들었는데 거추장스러울 것 같은데 그죠? 이게 문장이 많죠. 제품 디자인과 공예. 아르노모는 19세기 산업 제품이 등장하기 이전에 공예가 실용적인 물건을 만드는 역할을 담당했다. 이 시기는 생활용품의 질이 대형생성으로 인해 파괴되고 있다고 생각한 모리스는 수공예의 부흥운동, 즉 미술공예 운동을 제시하게 되죠. 모리스는 1851년 런던의 만국박람회에서 기계생산부의 몰개성과 정확함을 목격한 후에 이러한 생산 방식에 반기를 들고 이 운동을 주도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죠? 기계생산품은 말도 안 되게 몰개성적이고 정확하다. 근데 이 모리스가 그거 하나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그러니까 모리스와 러스킨의 공동 작업인데 이 둘은 사회주의 노선을 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초기 자본주의가 산업혁명이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서 엄청난 게 많이
인간에 대한 그런 어떤 소외, 빈부의 격차와 인간에 대한 그 존엄성이 상상을 초월해요. 그러니까 그게 모리스가 봤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이죠. 공장을 세웠는데, 이 공장을 세웠는데, 그 공장 자체 내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 인간에 대한 그 노동에 대한 존엄성을 보장을 해주지 못한 거였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인간을 그러니까 기계처럼 다뤘던 거죠. 거기서 인간에 대한 어떤 모순에 대한 자본주의에 대한 모순에 대한 요인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부터 해가지고 노인들 뭐 쓸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렴하면은 무조건 들여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들은 학교를 다녀야 되고 노인들은 어느 정도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노동력이 싸면 무조건 그냥 데려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건강에 대한 이상이 있든 없든 간에 그냥 무조건 거기에 대해서 돈 버는 데만 활용했던 것이죠. 내가 그 수업 시간에 성냥팔이 그 소녀도 얘기했잖아요. 그 동화로서의 이야기 외에 영국의 산업혁명으로 인해 가지고 이 성냥 공장에서 쓰는 재료가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노동력의 값이 싸니까 아이들을 데려다 썼는데 그 성냥에 쓰이는 재료가 결국은 이 외모적 얼굴이나 이런 것이 다 일그러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냥을 파는 소녀들이 거기서 아이들이 일을 하다가 얼굴이 일그러지고 더 이상 노동력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면 성냥을 한 묶음 줘가지고 내보낸대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얘네들이 당장 이제는 일을 해야 되니까 추운 겨울에 이 성냥을 팔러 다니는 거야. 그러면서 이 성냥팔이 소녀라는 게 동화가 나온 거죠. 근데 걔네들이 돌아다니면서 얼굴이 다 일그러지고 신체가 일그러진 상태에서 그거를 팔러 다니다가 결국은 길거리에서 죽고 그런다는 거죠. 그게 산업혁명에 대한 병폐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는 등장한 거죠. 미술공예 운동이. 인간의 존엄성을 많이 고려한 겁니다. 근데 얘네들이 중요한 거는 이 공예와 회화가 그 예술이 동등해져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장식 미술이 이제 회화와 동등하게 처음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술과 공예. 그래서 미술과 공예는 융합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생활 미술은 특권층이 아니라 일반 민중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 마셜 포크너 사회가 중요해요. 마셜 포크너 사회.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가요. 이제 마셜 포크너 사회가 뭘로 바뀌죠? 모리스 상회로 바뀌죠. 같은 거예요. 따로 다른 게 아니라 이름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이게 모리스 상회인데 여기서 이제 그 직조한 것들이 유행을 하게 되고 또 예전에 했던 거 의자, 서섹스 의자가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직공장을 겸하면서 가구나 텍스타일을 직접 디자인하고 만들었어요. 즐거움 없는 기계 노동을 윤리적 입장에서 비판을 했고 손으로 하는 염색은 염색할 때마다 독특한 아름다움이 생겨나기 때문에 굉장히 몰개성에 비판하면서 개성적인 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자기에서 관한 저술에서는 사용하는 용기는 그 목적에 맞게 짜임새 있는 형태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기능성과 신미성이 조화라는 것을 현대 디자인의 기본 개념을 제시했어요. 그가 선보인 꽃이나 나무님의 식물 모티브는 이후 아르누 양식을 탄생하게 되는 양식이죠. 그런데 미술공예 운동에서 꽃과 나뭇잎의 식물의 모티브는 이걸 흔히 뭐라고 하냐면 미술공예 운동의 장식이죠. 이걸 절충 양식이라고 그래요. 이 절충 양식은 뭐냐면 중세의 고딕, 그죠? 중세의 고딕의 양식에다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미공의 양식을 추구해서 만들어진 게 절충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공은 절충 양식인데, 그러니까 미술공예 운동에서의 그런 어떤 양식들이 현대에 와서 중세적 고딕의 양식과 절충을 해서 만든 양식인데, 얘네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대칭형이에요. 이 대칭형인데 그 아르누보는 비대칭이죠. 이 비대칭이 차이가 있어요. 이 식물의 모티브나 이런 걸 썼다는 건 같은데 대칭이냐 비대칭이냐 이거 이제 그 차이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이제 생명성이 강조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비대칭이다 보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어떤 유기적 형태를 취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규방공예. 조각번은 버려지는 짜투리천을 이용해서 만든 것으로 다채로운 색의 조화와 비례를 한다. 그걸 규방공예라고 하고, 지승공예. 지승이는 종이, 지, 끈, 노끈의 승 해가지고 한지를 실처럼 꼬아서 뜨개질에 시줄과 날줄을 엮어서 생활용품을 만드는 것이죠.
여기서는 뭐 접착제나 특수한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손으로만 하는 전통 한지공예입니다. 한지 자체가 갖는 내구성으로 인해 처음보다 더 질기고, 처음보다 질기다고? 그런가 보네요. 거짓말 하진 않을 거잖아. 서로 엮이니까, 엮는 방법에 따라 무늬와 형태가 다양한 변화를 준대요. 그것도 여기다가 이제 기름을 먹이거나 또는 채색을 하기도 하죠. 풀짓공예. 자, 풀짓공예는 농경의 시작과 함께 시작돼서 세계 모든 나라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켜온 바스켓트리 공예의 분야죠. 그래서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물들을 이용해서 생활에 필요한 용구와 용품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화각, 목공예, 금속공예. 자, 상강기법을 좀 볼게요. 야, 요게 또 얼마 안 되는데 이 내용이 많으니까 좀 오래 걸리네요. 자, 상강기법. 그릇 표면에 무늬를 새기고 그 파인 부분에 흰 흙이나 붉은 흙을 메워서 청자 유약을 입혀 구우면 흰 흙을 넣은 부분은 백색 안료로, 무늬로, 붉은 흙을 넣은 것은 검은 무늬로 이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바탕에 다른 물질을 박아 넣는 것을 이제 상감이라고 하는데, 상감기법은 이미 낮은 칠기 자기 무늬를 박는 목칠공예나 은입사 공예 등이 폭넓게 이용되고 있었죠. 이를 도자기에 활용한 것은 순전히 고려 장인들이 창안한 것이다. 이 상강기법의 개발은 세계 그 도자사에서 있어서 빛나는 업적이래요. 그래서 비색과 더불어서 고려 청자의 중요한 특징이고요. 점토는 수분이 증발되면서 수축하기 때문에 태토와 음각된 태토에 메어져 있는 다른 색의 흙이 서로 수축하면서 뭐가 일어나냐면 빅렬이 일어나요. 그래서 빅렬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유약이 얇아지면서, 그쵸. 요거는 이제 상감청자는 이게 미세하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잘 나타내니까 이제 그 유약이 좀 얇게 발리다 보니까 빅렬이 역시나 그것 때문에도 일어나요. 청자 제작술이 가장 발달한 12세기에 등장하고 고려말 조선 초 백자 제작에도 활용됩니다. 그래서 초기 상감분청사기는 고려말 상감청자와 별다를 바 없는 단순한 선상감의 단계에 머물렀고, 그러나 점차 면을 넓게 파서 과감하게 무늬를 그 이후에 면상감으로 나타난다. 자, 뭐 이런 모자도 뜨개질로 별로 안 이쁜데 무슨 이 더듬인가? 더듬이 뭐 이제 엉뚱하고 기발한 모양의 뜨개 모자를 만들고 직접 착용하여 사진을 남겼는데 남기지 말지. 응? 굳이 이렇게 더듬이네, 더듬이. 그죠? 한국의 조각보와 서양 바로크 의자의 콜라보레이션 강금성. 그렇죠. 여기 우리나라 조각보 느낌으로 했네요. 프루스트 의자. 사실 프루스트 의자에 새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로크 양식의 럭시라는 의자 그대로인데 그 패턴을 그렸다는 것이 이제 맨디니가 유일하게 창조한 거죠. 수많은 모던 디자인들이 새로운 구조, 새로운 그 재료, 형태, 기술로 자기만의 의자를 내놓고자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러나 알렉산드로 맨디니는 일찍이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죠. 이제 독창성은 없다 그 선언을 한 뒤에 지극히 따분함이라고 하는 새로운 코드를 제안을 하게 되죠. 그것은 과거에 이미 존재했던 것을 따분하게 변형하는 것이죠. 그는 더 이상 새로운 디자인을 내놓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장식이 디자인을 대체하고 있는 현상을 이 의자로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대로의 형상에다가 장식만 좀 바꾼 거죠. 원래 저널리스트였던 맨디니는 알키미아 그룹의 창시자가 되어서 이탈리아 반디자인 운동을 이끌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알키미아로 많이 알려져 있죠. 이는 뛰어난 패턴 디자이너로서 직물 작업도 많이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던의 개척자. 동서양의 도자공예는 역사가 유구하고 가장 그 풍부한 유물이 남아있는 공예 분야인데, 인류는 신석기 시대부터 토기를 만들어 사용했는데, 특히 중국의 고대부터 토기 제작술이 발전했는데, 한나라 때는 표면에 유약을 씌우는 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화려한 그 청자로 소재와 기술의 발전을 꾀해서 백자의 제작도 성공을 했죠. 당시 백자는 우리나라 및 아시아 일부 지역에만 생산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의 산물이었는데, 한편 동서양의 문물 교류 중에 동양의 도자 기술이 전파되면서 서양에도 18세기부터 도자기 본격적으로 제작됐대요. 자기 뭐 이 온도에 따라 그렇게 바뀌는 것이고요. 한국의 청자 어룡 모양 주전자와 백자 달항아리, 그 다음에 한국의 부청사기 철화 당초무늬 장군 이렇게 나오죠. 좀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걸 좀 보고 갈게요. 자, 분청사기 철화 당초무늬 장군은 조선시대, 분청사기는 조선 초에 제작된 자기 한 종류인데, 고려청자의 전통에 새롭고 다양한 장식 기법과 소재, 제작 방법 등으로 독특성을 갖는데, 분청사기라는 용어는 20세기 들어 새롭게 정립한 것이에요. 미술사학자 고유섭이 조선일보사 발행의 잡지 조광 제72호에 실린 고려도자와 이조도자라는 글에서
분장 회청사기라는 용어를 제안을 했는데 이때부터 이제 분청사기란 말로 하죠. 그래서 분청사기는 이 용어의 줄임말이죠. 그룹 표면의 전체 혹은 일부의 백토가 얇게 칠해졌다 해가지고 회청색을 띠는 사기라는 뜻이죠. 그래서 분장, 그 핵심임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분장, 회청사기. 그래서 분장했다. 회청, 분장했다. 다만 상감기법으로 장식된 분청사기는 백토를 칠하지 않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장식기법이나 태토의 유약, 색깔 등의 그 특징이 고려청자와 비슷해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대요. 한편 분청사기는 질감과 표현 등에서 현대미술과 유사한 점이 있어서 특히 동시대에 주목받기도 하고요. 분청사기 철화 당초문 장군은 길쭉한 원통형 몸통에 타원형 굽을 붙인 장군인데 세로 방향으로 두텁게 분장한 후 입구와 굽 주변에 철화 안료로 물결 무늬를 시원하게 돌려 그렸고 몸통의 한쪽에 핀 모란 무늬가 표현됐어요. 그래서 짙은 회 흑색 무늬와 베이지색의 베토 문장이 대비돼서 과감하고 화려한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청자 어룡모 주전자, 어룡 모양의 주전자. 고려 청자는 9세기에서 10세기경 중국 절강성에서 제작 기술에 영향을 받았어. 그러니까 아무래도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청자가 만들어졌는데 분청사기는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방식이라 해서 더 유명하죠. 초기에 차를 마시기 위한 청자, 해무리구 완이 가장 많이 제작됐고요. 12세기부터는 고려청자, 고려의 자기 제작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특히 초벌구이를 통한 청자 비색이라 칭할 만큼 빛깔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고려 중기의 생활 용기를 비롯한 향로, 제기, 기와, 타일 등이 만들어지고 음각, 양각, 압출 양각, 상감, 철백화, 동화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동식물의 모습을 만든 상형청자도 만들어져서 화려한 고려청자의 그 제작의 결정기를 맞이했고요. 한국청자 어룡 모양의 주전자는 용머리에 물고기 몸통을 지니는 상상의 동물인 어룡이 물을 박차고 힘껏 뛰어오르는 모습을 형상했는데 고려 후기에는 자기 제작 여건이 점차 어려지면서 대개 문양이 없는 청자가 생산됐고요. 태토나 유학의 품질이 떨어지면서 쇠퇴하게 됐대요. 그 다음에 백자 달 항아리. 유난히 큰 조선의 백자 대호 가운데 대보름 밝은 달을 떠올리게 하는 둥근 항아리를 이제 달 항아리라고 부르는데 이게 특이점이 있어요. 완전한 구형의 간결한 형태의 형태 속에 시원한 아름다움을 담아낸 백자미의 요체인 달 항아리는 최소의 흙을 최대 부피를 빚어낸 백자 기술의 결정체인데 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달 항아리는 물레로 만든 두 개의 대형 사발을 위아래로 맞춰서 만들었는데 그걸 업다지 기법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항아리가 이제 달 항아리인데 이게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걸 업다지 기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두 개의 그릇이 마주해서 한 몸을 이루고 다시 고온 가마 속에서 압력과 중력을 견디면서 물리적 균형을 이루는 사이에 자연의 힘으로 완성되는 아름다움의 결정체다. 근데 얘네들이 약간만 두께만 달아도 으그러진다는 거죠. 굉장히 기술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조선시대 달 항아리는 왕실과 양반 사대부 계층의 의뢰용으로 또는 음식물을 저장하거나 감상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졌대요. 한동안 잊혀졌던 달 항아리는 20세기부터 국내외의 골동품 애호 분위기에 편승하면서 우리 민족성과 정체성, 전통적인 미의식이 조선 백자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유물로, 그러니까 이 김한기 같은 작가가 이 백자 달 항아리를 많이 그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의 또 역할도 많이 강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네요. 자, 내용이 많아가지고 쪽수는 많지 않은데 내용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됐네요. 저는 지금 시간이 좀 오버가 돼가지고 지금 바로 요거 하고 편집은 또 이따 새벽에 좀 하고 제가 운동 좀 하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배에서 꼬르륵꼬르륵 소리가 이게 마이크가 워낙에 이 흡입력이 좋아가지고 다 들렸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꼬르륵거리네. 글쎄요, 뭔가 먹어야 되겠는데 고민입니다. 밤에 먹으면은 안 되는데 자, 갈등이 생겨요. 이게 또 이렇게 쌀쌀한 가을날에는 뭐가 땡길까요? 예, 조금만 먹어야겠어요. 조금만 먹고 여러분들도 컨디션 유지 잘 하면서 마지막 남은 기간 잘 우리가 이제 하다 보니까 조금씩 또 이렇게 새로운 게 나와가지고 계속 보게 되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